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행정론 같이 이제 시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과 의사결정 부분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들, 의사결정의 기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들과 확인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사결정의 그 기법에 대해서 우리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에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 선택, 흐름 도표가 있고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서는 델파이 기법과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수집한 자료와 정보 및 자신의 경험과 집단에 의해서 혼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그 나무 분석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이게 이걸 어떤 현상을 보고서 알자면은 이렇게 해서면은 여기서 이제 예스냐 노냐 또 어떤 가지를 치면 또 여기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계속 가지를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산 삭감, 나무 분석, 의사결정, 나무 분석, 뭐 나무처럼 이게 생겼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나무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개인이 가능한 여러 대안을 발견하고 나열하고 선택했을 과 그렇지 않았을 때를 연속적으로 그려가면서 나무 모양과 비슷했다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는데요. 예컨대 예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분석에 있으면 이제 관련된 이제 대안책을 찾아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안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의 그 유료화를 기한다. 유료화. 그래서 유료화인데 그 예스냐 노냐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예스면 결과 A로 가고 노면 결과 B로 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인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대안, 선택, 흐름 도표가 있어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요. 대안, 선택, 흐름 도표 대안, 선택, 흐름 도표 이 기술은 목표가 분명하고 예상 가능한 그런 선택에 적용될 수 있을 때 yes와 no로 답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예상한 어떤 결과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요. 그래서 예컨대 비행청소년을 체포했죠. 체포를 하고 체포를 했으면 이제 지방법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방법원 검토. 이 박스는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한선택 흐름도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법원에 검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비행 청소년인데 비 오는 날에 그 놀다가 말하자면 같은 그 친구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왔고 뭐 그 상황 정황을 보니까 그게 살해할 만한 동기가 원인을 갖다 추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비행 청소년이 정신질환자인가 지금 이게 네모가 말은 뭐죠? 말은 뭐는 질문이에요. 질문. 이것은 네모는 처리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말은 뭐에서 이제 만약에 정신질환 아니다. 이 뭐 동기를 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때 상황에서 비가 왔던 것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은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예스입니다. 그렇죠? 예스일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은 노로 일단 노로 정신질환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뭐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에 왜냐면 형사 미성자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니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 형사 미성자고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보호관찰라든지 뭐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살해를 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석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감이죠. 형사 입건해서 이제 교도소 보내서 수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호관찰 처분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런 형태로 나갑니다. 하나의 그 범내 하나 예예요. 범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es 정신질환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의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게 내문 처리입니다. 처리. 그러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흐름 도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문은 좀 처리를 의미하고 뭐 마름모의 경우에는 뭡니까? 질문이고 질문. 그 다음에 yes나 no 할 때 이거 말하자면 이런 형태 사각형을 갖다 좀 이렇게 좀 기울인 거죠. 이런 것은 범내입니다. 범내. 하나 예를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네모는 이제 처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그 흐름을 갖다가 도표로 제시한 겁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입니다.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을 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뭡니까? 배가 하늘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전문자 집단이 있거나 뭔가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 그 뭔가 의사결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아무튼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하 직원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고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델파이 기법이에요.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내용을 아셔야 돼요. 1950년경에 미국의 란트 코퍼레이션의 달케이와 동료들에 개발된 기법입니다. 전문가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서 의견을 묻는 식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설문지를 우편을 통해서 우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수된 응답 내용을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통계적으로 집계를 하죠. 그 다음에 1차 분석 결과에서 합의도가 낮으면 그 결과 또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어서 1차 분석한 결과를 그 각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수된 응답을 재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합의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으려고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은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으는 수고를 덜게 되고 전문가가 자유로운 시간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하는 동안 응답자의 수가 줄어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정한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응답하도록 그 기법, 이게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명목 집단 기법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명목 집단이다. 그래서 명목 집단 앞에도 델파이는 뭐 그렇게 알자면은 그 우편으로 전문가 집단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래서 뭔가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경우죠. 근데 여기서 명목 집단 기법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이긴 하지만 전문가를 한 장소에 모읍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 안에서 각각 그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절차를 바로 명목 집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6명에서 9명 정도의 소집단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며 참여 의식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파이가 뭐고 그 다음에 이와 그 같은 맥락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명목 집단 기법이 무엇인지 이 차이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의사소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소통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구와 친구 사이 예를 들자면은 상관과 부하 사이 어떤 의사소통, 그다음에 부부 사이 어떤 의사소통,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학생 사이 어떤 의사소통,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의 그 통로나 방법들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어떤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이라는 것은 비영리 조직이면서 어떤 그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책을 어떤 그 좋은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는 최고 그 관리층, 최고 관리층에서 뭔가 정책에 대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그 우리 사회복지에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먼저 의사소통의 개념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조직 내 다른 집단 성원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돕게 됩니다.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조직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것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전달하는 쌍방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이나 생각이나 의견이나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서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으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이나 생각이나 의견 또는 감정을 교환하여 공통적 이해를 만들고 수용자 측의 의식이나 태도 또는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성, 효율성,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 이런 것은 같이 나오는 거죠. 먼저 효과성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들 또는 지도자와 직원들 간에 서로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때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쌍방의 의사소통은 민주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며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직원들 간에 공개적인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는데 지도자와 직원 간에 조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 간에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바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지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가 있을 때 바로 사기가 진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원들이 숙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기가 생기며 지도자는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나눔으로써 바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사소통의 그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 하면 이제 그 대인 간의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 의사소통의 방법 또는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다음에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이루는 방법, 그다음에 쌍방적 의사소통,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 그다음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직적 의사소통에는 명령이나 어떤 일반 정보를 통해서 그런 상위 하달, 즉 경찰이나 예를 들면 군 조직 이런 데서는 상명 하복 관계죠. 그래서 부하가 절대적으로 상관에게 복종하고
어떤 상관의 의사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 밑에 사람이 뭔가 윗사람 상관에게 뭔가 그 중요한 내용을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게 바로 상위 하달이죠. 그다음에 하위 상달입니다. 하위 상달.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그 내리는 그 명령 형태 상위 하달, 그다음에 하위 상달. 밑에 사람의 어떤 뜻을 상관에게 보고할 때 하위 상달입니다. 이게 보고와 품위제도, 의견조사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다음에 수평적 의사소통에는 이제 일반적인 직원들이 그 회의라든지 또는 회람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수평적 의사소통의 그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링결,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보통 이제 말이나 글로써 표현되는 의사소통 형태로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대화를 통해서 교환될 수 있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직원들이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계획, 기술 등을 교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계점은 다음과 같죠. 주로 이제 사실이 강조돼서 전달이 되고요. 사실의 근사치가 바로 언어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달 과정에서 점차 정확성이 감소된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반드시 이제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그 과정에서는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 그다음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수익도 또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해의 어떤 과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를 이해하는 과정,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주고받는 말의 의미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확화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는 과정으로서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 이게 바로 명확화 과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도 존재하는데요. 메시지 간의 어떤 경쟁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은 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동시에 여러 가지 메시지에 공평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을 때 메시지 간의 경쟁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는 무시되거나 누적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수신자에 의한 메시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메시지가 너무 많은 사람과 복잡한 경로를 거칠 때 왜곡되는 경우. 네 번째, 계층제의 어떤 역기능 측면에서 이것은 하의상달에서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보고할 때 자신의 과보다는 업적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고 보통 윗사람에게 좀 구미에 맞게 조금씩 보고의 내용이 변형되어서 상부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한 계층제의 역기능이라는 것은 계층이 복잡할수록 더욱 심해지죠. 상위 하달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자신의 학식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계층제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공적 통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적절한 비공적 의사소통은 조직 내 파벌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갈등과 사기 저하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은 부서 내 집단적인 충성심은 다른 부서의 경쟁을 불러와서 필요한 정보를 붙잡아 두거나 실수를 숨기려 하다가 의사소통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그 기준과 그 요소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세요.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명확하고 전달자와 수신자가 잘 이해돼야 한다. 이해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의 명확성이죠. 이 내용이 명료해서 한 가지 뜻만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 커뮤니케이션과 뒤에 커뮤니케이션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에 관한 문제. 네 번째,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양해하며 예리한 초점과 선택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적시에 전공을 찌르는 내용이 전달돼야 하고 수신자의 준비 상태도 고려돼야 한다. 여섯 번째, 활용돼야 할 경로를
제대로 밟아서 적임자에게 전달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획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회복지 조직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는 뭔가 봉사, 남몰르게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이런 미덕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꼭 우리가 시대적 과제로서 해결할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이라는 것이 괄목할 만한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발전이 초석이 된 그런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새마을운동을 지금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성공한 사례를 성공한 마을의 주민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웃 마을에게 전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그런 효과도 있게 됩니다. 예컨대 이제 스웨덴의 7세 미만의 취약자 아동에 대해서 유아 복지 정책이라든지, 일본의 개호 복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에게도 역시 큰 교훈을 주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제도 그런 걸 통해서 전국민 자원봉사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향한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간단히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제 해당 문제 1번. 계획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내용은 1. 계획이란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개념적이죠. 계획은 플래닝입니다. 동태적 과정이죠. 그러나 이제 계획이라는 것은 정태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획은 미래지향적이죠. 기획과 계획을 구분할 경우 기획은 동적인 개념이라면 계획은 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맞죠? 기획 과정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연관이 있다. 맞죠? 사회복지학에서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영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아니죠. 비영리성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뭔가 비영리성을 위한 거고 휴먼 서비스 조직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의 위계 수준에서 배분, 할당, 프로그램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바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 시간에 봤죠. 그래서 최고 관리층에서는 주로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중간관리층에서는 말하자면 상부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든지 자원을 배분한 할당하는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위 관리층에서는 뭔가 슈퍼바이저를 지도 감독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과업을 갖다가 할당해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죠. 2번 기획에 활용되는 기법을 맞지 않는 내용은 1번 펄트는 미 해군 잠수함 건축 과정에 고안된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세부 목표와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한 것이다. 이건 맞죠. 펄트에서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는 경로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임계 경로를 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3번 월별 활동 계획 카드는 간트 차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카드의 위쪽 가로에는 월별이 기록되고 해당 월 아래 과업을 적은 작은 카드가 꽂혀 있다. 그렇죠. 월별 활동 카드입니다. 4번 간트 차트는 세부적인 활동을 포함하지 않고 과업이나 활동 간의 연결 과정이 표시되지 않고 과업들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 4번도 이 간트 차트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4번 맞는 내용이죠. 5번 간트 도표에서는 과업과 완성된 행사들 간의 상관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간트 차트는 세로에는 뭔가 사업에 주요한 그런 세부 목표, 관련 활동을 기입하고요. 가로축에는 월별 또는 일별 시간을 기입해서 결국 사업의 시작 또는 완료 시까지 그 기간 동안에 계획된 세부 목표, 활동 기간과 그런 실제 수행 현황을 갖다가 막대 그룹으로 이렇게 설정한 도표죠.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기획의 올바른 과정은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쉽게 곤란할 수 있겠죠. 기획. 그래서 문제 확인, 목표 설정, 개입 전략 설정, 프로그램 운영, 마지막 평가 단계 이렇게 4번 여기는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의사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 이것은 뭐 주로 이론적인 측면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합리 모형, 만족 모형, 뭐 점직 모형, 최종 모형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기 바라요. 1번 합리 모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정보를 완전하게 처리하며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고도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다. 이건 맞죠? 2번 만족 모형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모형으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론입니다. 이 맞는 내용이죠. 3번 엣지원이는 혼합 모형이죠. 합리 모형과 점직 모형을 결합해서 혼합 모형을 만들었죠. 4번 점직 모형은 대체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모형으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적 이론이어서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건 4번 점직 모형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뭔가 그 가장 합리적인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모형이 뭐냐라고 할 때는 혼합 모형, 엣지온이 그 혼합 모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뭐 다양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다. 점직 모형은 예자면은 그 현재 상황을 갖다가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 결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냐 이런 것은 또한 그 관련된 어떤 해결 방안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직 모형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최종 모형은 기존의 규범 이론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복잡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어 정책 결정을 계산하는데 부적합하다. 뭐 이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